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은 그 소매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아서 루빈 벨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콜린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유통업에 대한 특별히 소매업을 굉장히 많이 창업하고 활성화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스타벅스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점포를 늘릴 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타벅스 이야기는 물론 약간 소개는 되어 있고 부분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소매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국내 소매업에 대한 책들이 덜어 좀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좀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다룬 책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현대백화점에서 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제가 또 유통업에서 또 한 10년 정도 제 비즈니스를 하고 요즘에는 또 몇 개 기업들을 좀 돕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또 이걸 하게 됐고, 작년에 창업국가라고 하는 책, 이스라엘 벤처기업 이야기입니다. 그 책하고 이세탄 백화점 이야기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창업국가라고 하는 책은 되게 좀 어려운 책이고, 이세탄 이야기는 일본의 백화점 이야기인데 백화점이나 소매업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흥미 있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매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얼핏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유통업에서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또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다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리테일은 디테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잡다하게 많고, 그런데 비해서 이 책은 아마 저자도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판사나 이 워튼스쿨에서 그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많이 좀 다듬어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골목 상권을 대기업들이 다 차지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됐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그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들이 특별히 이제 경상남도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어가지고 또 이 골목 상권이 많이 죽는 거죠. 지역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들이 죽는데, 지금 대규모 소매업, 할인점들 이렇게 강제 휴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여기는 또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규모도 크지도 않고. 근데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막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사실 그 기업들은 이제 국내랑 합자한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매장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급속히 확산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슈퍼마켓들은 노하우가 상당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일본의 이토요카도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해서 일본 회사죠. 패밀리마트, 미니스탑 다 일본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은 LG25C, 그거 하나만 국내 토종 기업이고 다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통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품목들은 할인점보다 20, 30%를 더 싸게 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그 정직함, 그 깔끔함,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뢰를 주고 물건의 질도 좋고 더 싸게 파니까 아주 요즘에 그것 때문에 또 이 경상남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가 통큰 세일 해가지고서는 그 닭 한 마리를
되게 싸게 팔았잖아요. 5,000원.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0원에 닭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으면, 근데 뭐 일반적으로 치킨집 가면 한 15,000원, 14,000원, 5,000원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5,000원에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그걸 준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거스로. 아, 괜찮다. 좋은 곳이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시죠. 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나쁜 놈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손 안 든 분들은 그냥 좋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늘 그 간과하기 쉬운 게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소비자가 훨씬 더 많고 값하고 질 좋은 것들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 소비자들의 욕구 대신에 그 골목 상권의 상인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빡빡한데 닭 한 마리 5,000원이면 닭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팔게 해가지고 동네 치킨집에서 14,000원에 먹어야 된다. 물론 쿠폰은 받지만 좀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약 한 1,6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GNP 수준이나 OECD에 우리나라가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육 규모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재래시장이 그 정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너희 같은 나라에서 옛날 우리 지금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1,600개 군데나 멀뚱멀뚱 살아있냐. 불가사의한 나라.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의 프라이스 클럽이 양평동에 처음 생겼을 때 이제 1990년대 이제 중반인데요. 이 캐셔라 그러죠. 이렇게 돈 계산하는 데가 우리 한 32개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오픈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매출 1위였어요. 프라이스 클럽 세계 전체에서 매출 1위. 그러니까 회원제로 파는 회사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프라이스 클럽. 지금 이제 그 코스트코 같은 회사거든요.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같은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브랜드로 들어왔었죠. 그랬다가 뭐 나가니 마니 뭐 신세계랑 티격태격 해가지고 지금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브랜드를 바꿔서 있지만 프라이스 클럽이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매출 1위였어요. 특히 추석 때, 추석이 낀 달은 뭐 언제나 1등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할인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월마트 회장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 조그만 나라가 뭐 얼마나 매출이 좋길래 이러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거예요. 아침 10시에 오픈하는데 11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부터. 미친 듯이 사대는 거죠. 미친 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냉장고가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프라이스 클럽 생기고 난 다음에 냉장고가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값싸게 어떤 점포에서 값싸게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을까요? 부자가 좋을까요? 일단 피부로 와닿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코스트코, 이마트 할 거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가기 어렵더라고요. 살려면 대용량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갖다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냉장고 따로 있고 김치 냉장고 한 2개 있고 냉장고 크기도 크고 해가지고 왕창 사가지고서는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서 한번 사보셨나요? 이만하잖아요. 그거 한 판 사면 집어넣을 냉장고가 없어요. 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쪼각쪼각해서 랩으로 씌워서 우리는 집어넣어요.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하여튼 유통은 되게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그 재미난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에서 산업 분류를 해가지고 GNP를 얘기할 때 도소매업, 유통업이 차지하는 GNP상의 포션이 지금 한 18%, 19%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고용인구 비율로 따지면 24%, 5%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소매업들이 빠졌냐면 이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요식업으로 빠지는 거죠. 학원 이거는 뭐 교육사업으로 빠지고 피아노 학원으로 빠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소매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그 광의의 소매업으로 따지면 소매업이 차지하는 포션은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되게 좀 부러워요. 일본 책들 볼 때도 부러운데 그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 우리나라 GNP나 산업에서 그 정도 비율이 큰 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유통업을 공부한 학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외를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 무역하고 수출하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금융 세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정부에서 많이 밀어줬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비싼 값으로 팔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시장을 보호해줬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대우가 이 드레스 셔츠 가지고 세 개를 석권할 때 거기 가면 $1에 $1에 한 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에 한 벌 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주 박하게 팔지만 그 모든 이익을 국내에서 보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지금 얘기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대했는데 국내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아주 나쁜 놈들.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해외 명품 지금은 뭐 해외 유명 자동차 사더라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돈 있으면 탈 수 있지만 불과 10몇 년 전에는 외국 자동차를 타면 세무조사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뭔가 보호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유통업이 굉장히 기형적인 발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국가에서도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세제 혜택도 물론 없었죠. 유통업에서는요 16명이 넘어가면 옛날엔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매업에서 전체 일하는 그 회사의 직원 수가 16명이 넘어가면 대기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주는 모든 혜택이 없었어요. 여러분 16명이 있는 회사가 그게 뭐 생계형 회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매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전에는 소매업을 이렇게 하려면 그 판매관리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전체 직원 수의 뭐 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하나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한 2천여 명 돼요. 보통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러면 그 중에 5%면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업체 직원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더러운 시험인지 시험 봤다면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는 계속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을래 말래 막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한심한 건 이런 거예요. 농축수산업 이거는요 GNP상으로 차지하는 포션의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인구에는 한 10% 될뚱말뚱하죠. 그런데 거기는 장관이 있어요. 경제 국가 행정부처에 장관이 있는데 이 유통산업이 있는 산업자원부 뭐 이런 데는요 옛날에는 국장도 없고요 과장 한 사람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다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하는 그 직급은 굉장히 낮은 직급이죠. 공무원 직급에서. 과장 밑에 서기관 둘, 사무관 둘. 그래서 한 서기관과 한 사무관이 우리나라 도소매업 전체를 맡아요. 그 다음에 한 서기관과 한 사무관, 그 두 명이 우리나라 물류를 다 맡아요. 근데 물류에는 도로, 항만, 뭐 컨테이너, 이 어마어마한 게 다 있는 거죠. 인프라까지 다 포함돼. 그거를 단 2명이 맡았어요. 우리나라 도소매업 그 큰 산업 구조를 단 2명이 맡았어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전부 다 대학 교수들, 경영학과 교수들이 전부 가서 제조업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왔어요. 마케팅을 배워도 전부 다 제조업 마케팅을 배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백화점이나 이런 소매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조 마케팅과 이 도소매업 마케팅은 굉장히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케팅의 4P 믹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통은 어디다 팔 건가 하는 그 정도 개념이에요. 이 물건을 어디다가 유통시켜서 어떤 채널로 어떻게 팔 것인가. 근데 유통업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제대로 된 책도 없었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별로 쌓이지 않는 업종, 그리고 그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책으로 써내지도 않은 되게 특이한 그런 구조가 이 유통 쪽이었습니다. 소매업.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극히 드문. 여러분들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교보문고에 가서 유통 쪽에 가서 소매 쪽, 유통 쪽 책들을 보고 뭐 뒤에 이 책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연도만 한번 쫙 보십시오. 초판이 1996년 이전에 쓰여진 책은 여러분들이 거의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1995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개방됐던 해예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개방돼서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뭐 월마트 들어오고, 뭐 프라이스 클럽 들어오고, 까르푸 들어오고, 뭐 마크로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죠. 이제 다 죽는다, 다 죽게 됐다. 여러분들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격 파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점포 하나가. 그 점포가 망할지 흥할지 뭐 어떨지 몰라요. 근데 점포 하나가 와서 우리나라 온통 이슈가 가격 파괴였어요. 우리나라 경제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점포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통시장이 아주 깜깜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지금부터 누군가가 신경 써서 하면은 지금도 1등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백화점 출신이지만, 하여튼 백화점의 이런 노하우가 별로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매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직접 바잉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위탁 판매죠.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면 업체들이 와서 장사하고 번거해서 일부를 주고 수수료를 내는 거죠. 수수료를 내고 재고 관리 다 자기네들이 하고 인원, 판매상 관리도 다 자기네들이 합니다. 할인점은 원래 셀프 서비스로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마트 가셔서 식품 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호객을 합니까? 먹어보라 그러고 굽고 계속 주면은 거기 있는 거 주워 먹기도 바쁘잖아요. 판매사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셀프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근데 판매사원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팔리죠.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업태 개념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잉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바잉하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회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재고 관리랑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 놓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팔어. 안 팔리면 잘라내면 끝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대글대글 하니까. 대글대글 하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노하우가 생기겠습니까? 리스크를 하나도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바이어는 그냥 업체들 몇 군데 밑에서부터 잘 자르는 사람,
잘 겨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요. 죽을래? 나갈래? 그러면 매출이 팍팍팍팍팍. 너무 이렇게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케이블 TV 홈쇼핑도 많이 생겼어요. 케이블 TV 홈쇼핑에서는 요즘에 특약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당 생산성이 얼마. 기본적으로 입점을 하려면 오래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상품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낯선 상품이 들어가려면 특약 계약을 해야 돼요. 그거는 시간당 매출이 이 정도는 떠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 수수료가 이를테면 5천만 원. 이거를 보장해. 그러면 너희 할 수 있어. 아니면 못해.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노하우가 쌓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매입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매입 형태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유통업계의 매입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바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신선식품들, 주로 식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 바잉도 합니다. 근데 저도 백화점 그 프라이빗 브랜드 또 뭐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PL 또는 PB 상품을 다뤄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매입 안 해요. 실은 그것도 매입 안 하고 그것도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 상표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매도 안 해요. 그거 역시도 그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재고 관리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는 임대 가불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대 갑은 뭐냐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증금에 월 임대료 내는 그런 매장들. 그런 매장들은 주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큰 것들, 이런 뭐 밀수 관련된 것들, 뭐 보석, 뭐 시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늘 이런 구청 위생과의 지적을 받는 식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대를 줘요. 그 다음에 임대을이 있어요. 임대을은 보증금을 내고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많이 팔면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적게 파는 대로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임대병이 있어요. 임대병은 뭐냐면 보증금에 수수료를 내요. 임대을하고 비슷한데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그래서 매출이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고 매출이 그 이하 떨어지게 되면 일정 금액을 받아요.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케이블 TV에서 이야기하는 특약,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입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그럼 그게 반드시 나쁘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바예요. 백화점을 들어가고 싶은데 바잉 형태로 되면 백화점에서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줄게. 부담 갖지 마. 이게 양자가 다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까르푸나 월마트나 그런 데가 전부 바잉 체제였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리스크 하나도 안 가져도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세계적으로 막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거느려 봤잖아요. 까르푸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선반 길이가 너희한테 50cm 줄 텐데 20cm 더 줄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 그 페이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골든 라인이 있는데 골든 라인에서 얼마 주면 거기서 좀 더 주면 돈 내. 이상한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사업했던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니까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시장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았나요? 다 철수했잖아요. 세계 최고 기업이 월마트 철수했어요. 유럽에서 제일 큰 까르푸 철수했어요. 독일에서 제일 크다는 마크로 철수했어요. 많이 철수했어요. 그 이외에도. 그럼 한국은 어떤 시장입니까? 굉장히 독특한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하우 없고 가르쳐주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마트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시장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은 이겨낼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요즘에 패션에서 자라, 여러분들 자라 아시죠? 자라, 뭐 H&M, 뭐 유니클로, 뭐 겟, 이런 브랜드들, 망고 이런 브랜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브랜드들이에요. 뭐 포에버 21, 미국에서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큰 것들이에요. 스페인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자라, 스웨덴에서 제일 큰 브랜드 H&M, 일본에서 제일 큰 유니클로. 이번에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유니클로 회장님. 미국에서 제일 큰 포에버 21, 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어요. 롯데 영프라자에 브랜드 14개를 없애버리고 자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4개 브랜드가 가져가는 효율보다 자라 하나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 가격의 판매 가격이 2분의 1이에요. 절반. 그리고 우리나라 받는 수수료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데 판매를 4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율이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라 한번 맛들인 그 젊은 여성들은 퇴근할 때 자라를 들리지 않고 못 가요. 퇴근하면 거기 갔다 가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옷이 나올 수도 몰라.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다가 가야 되는. 그런 시장들이 마구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매업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나라 들어와서 월마트도 나갔어. 까르푸도 나갔어.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하여튼 잘 이겨낼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잘 이겨낼 거야. 하여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이렇게 매입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매입 형태, 이런 형태랑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좀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매업은 도소매업, 그래서 상적인 유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유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물적인, 실질적인 이렇게 물건, 형태를 가진 물건이 원하는 소비자까지 가는 거, 그걸 물류라 그래요. 물적인 유통이라 그래서 물류.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상적인 유통이다 그래서 상유,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도소매업은 누군가로부터 사서, 바잉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셀링하는 게 소위 말하는 도소매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잉해서 파니까 여기는 꼭 이 브로커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소매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대신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쫙 펼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뭐를 원하느냐, 이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매업은요, 여러분들이 소매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고객이 끊임없이 바뀌니까. 소득 수준 바뀌죠. 사회 환경이 바뀌죠. 끊임없이 바뀌면 거기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소매업을 시류 적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업체다.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소매업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그 고객을 위한 가치관, 그걸 먼저 강력하게 세우고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차별화되고 자연스럽게 고객한테 늘 새로운 걸 줄 수 있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고객이 우리랑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이 개념식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 그 전개하는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개념식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수. 고객수에다 뭘 곱하면 매출이 될까요? 네, 그 객단가. 고객 수와 객단가를 곱하면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수를 늘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고객 수를 늘리려면요, 이 앞단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상권이 얼마나 매력적인 상권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에 여하의 우리 점포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입점을 하게 하느냐 하는 입점률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구매 고객 수지만 일단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구매율을 곱하면 고객 수가 됩니다. 구매 고객 수가 되는 거죠. 어떤 상권에 위치하느냐, 이걸 우리가 입지라 그럽니다. 입지. 이 책에서는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렇게 땅이 크잖아요. 워낙 땅이 크니까 그 입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월마트 책에 보면 샘 월튼이 자기네 점포를 딱 이렇게 내려고 하는 데를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녀요. 땅이 하도 넓으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쭉 다니면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이렇게 보죠. 우리나라는 상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실은. 그 제한적인 상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시장을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입점과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잘하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 연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연출. 객단가는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고요. 하나는 수량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객단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수량을 또 많이 팔면 당연히 객단가가 올라가겠죠. 하는 고객이. 꼭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객 수를 늘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케팅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객단가, 가격과 수량을 올리는 이거를 머천다이징 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소매업에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특히 매장 담당자, 매장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들, 머천다이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치를 잘 제안하느냐, 어떻게 업셀링을 하느냐, 크로스셀링을 하느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느냐, 어떻게 인기 상품을 조기에 파악하고 어떻게 부진 상품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재고 회전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런 모든 데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머천다이징 영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점포를 좋아하게 만들고 오게 만드느냐. 물론 이게 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입지와 연출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입지 그럼 상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점포에 들어오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
특히 뭐 식당 같은 경우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들어가면서 저길 보고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 마치 그 안이 무대 같고 배우들이 연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나도 그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매장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딱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아이템이 중요한 아이템이고 어떤 게 싼 거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게 하고 찾기 쉽고 다니기 쉽게 만드는 동성계획, 이 모든 계획을 연출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리냐.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원스톱 쇼핑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면은 하여튼 여기서 하루 종일 놀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거 타고 와라. 지금 이제 그것도 뭐 못하게 하죠. 셔틀버스 타고 오면 애들 데리고 오면은 불편하잖아요. 애들이 짜증내고 이러면 그러면 애들 놀이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애들 재우기도 하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화장실 갈 때 아기만 가면 변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엄마랑 아기랑 같이 가는 화장실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거기 가서 다 처리하려는 거죠. 남자들이 짜증내잖아요. 여자들이 옷 고르는데 여보 어때? 그럼 예뻐 좋아 대부분 남자도 그러잖아요. 짜증나고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쉬어라. 그래서 남자들 위해서 쇼파 만들어주고 거기에 요즘에 좋아하니까 인터넷 게임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둘러보고 와 그거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남성용품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구두점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보다 남성들이 구두를 훨씬 더 빨리 고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앉아있으라고 저 구덩이에다가 갖다 놓고 본래 거기는 여성화를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저 구석쟁이 가면 남자들 신발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켜놓고 게임기 갖다 놓고 그럼 딱 가서 이거 좋네 하면 이거 딱 신어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서는 갔다 와. 자기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로 하여금 그냥 오래 놀게 만드는 거죠. 놀게. 와가지고 심심해도 애기 없고 와가지고 아이 쇼핑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화점은요. 마치 내가 이렇게 경치 좋으면 벚꽃 많이 피면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 가고 싶고 여의도 윤중로 걷고 싶고 진해 군항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걸어가면서 벚꽃 구경하는 거랑 똑같이 백화점이 그냥 그런 데가 되면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구경하면서 좋으네.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팔고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냥 애들 데리고 심심하면 백화점 와서 노는 거죠. 갑자기 날이 더워지게 되면 집에서 있으면 짜증나는데 백화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슈퍼마켓 가면은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집에서 과일 먹지 않고 할인점에 가면 계속 잘라대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냄새 피우고 옷 입혀보게 하고 먹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러는 것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와서 놀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연출. 고객들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슷할 겁니다. 저랑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어느 유명 도시에 가면 꼭 백화점 같은 데 가요. 왜 갑니까? 거기. 그냥 그거 자체가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치관과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런 매장을 만들고 그 지역과 어울리게 만들고.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타벅스 커피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가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스타벅스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재는 80%는 같지만 인테리어 분위기는 싹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건물도 다르고 건물 위치에 따라 건물 외관에 따라 안에 스타일도 바꾸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바꾼다는 거예요. 표준화를 지향하지만 표준화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팀 강화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객단가나 이거는 굉장히 머천다이징인데 이건 상당히 그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회전율을 높이는 이야기가 납니다. 회전율을. 그러면서 이제 할인점에 대한 이야기, 할인점의 회전율이 연간 12회전. 연간 12회전이면은 상품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팔려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잘하는 소매점들은 1년에 한 6회전, 2달에 한 번. 일반 소위 말하는 영세하거나 효율이 안 좋은 데들은 1년에 3회전 내지 2회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전이 빠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물건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팔려요. 근데 내가 돈을 주는 거는 물건이 들어오고 판매가 되면 월 마감해가지고 2월 말에 줘요. 그러면 최장 증거는 60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만큼의 돈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업이요, 대형 유통점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업입니다. 선순환이 딱 되면은 금융업이에요. 롯데나 이런 데가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나 이런 게 연간 매출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1년에 360을 해서 라프하게 한 10조, 7조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하루 매출이 한 200억? 그죠? 그냥 쉽게 200억 아닙니까? 200억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6천억이잖아요.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결제하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결제하기 전에 나한테 6천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거기다 요즘엔 또 자사 카드 많이 쓰니까 할부도 아주 할부 금융이 일어나죠. 이자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금융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전율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회전율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박리담회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박리담회. 박리담회는 뭐죠? 이익을 적게 내고 많이 파는 장사법이 박리담회잖아요. 소위 말하는 할인점, 슈퍼마켓, 그게 다 박리담회. 박리담회가 회전율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돈 받고 난 다음에 줄 때까지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어음 줬잖아요, 옛날에는. 물건 들어오면은 이달 판매해가지고 이걸 말에 60일 어음 주고, 심한 경우는 90일 어음 주고, 그러면 그 굴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롯데백화점 하나가 한 달에 6천억을 굴려요. 근데 만약에 60일 텀이 있으면 얼마입니까? 1조 2천억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현금이 쌩쌩. 그러니까 이익만 나고 선순환 거리만 딱 되면은 그건 금융업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상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리소매. 후리소매가 뭐지? 이익이 많이 나는데 조금 팔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박리담회로 팔아야 될 게 있고 어떤 제품은 마진이 좋은 대신에 적게 팔아도 되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템이 두 개가 있으면 한 장소에서 놓고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장소에서 놓고 팔 수 없죠. 이게 다른 거예요. 회전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또 마진이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고급 제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테리어도 달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 사원도 서비스나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거 다른 것들을 대부분 소매업자들이 예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타겟이라고 하는 할인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월마트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K마트는 망했죠. 옛날에는 월마트보다 더 큰 회사였지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으로 세이프웨이나 크로거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으로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타겟이라고 하는 할인점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사이에
근데 거기는 아주 절묘하게 제품 구성과 인테리어 구성을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고객이 딱 가면 질 좋은 상품을 가가지고 사면서 타겟에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되게 좋은 거를 싸게 샀네. 그리고 싸게 사는 거는 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 타겟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야기를 여기서는 그 매장 연출과 인테리어 자재와 판매 사원의 기법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는 GMS라고 하는 업종이 제일 큰 업종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이에이 이런 회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토요카도, 뭐 자스코, 세이유 이런 데들이 우리가 가면 백화점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셀프 서비스와 대량 구매와 대량 판매라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월마트나 대형 세계 유통업체들이 일본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일본 시장이 땅값이 무지하게 일본도 비싸잖아요. 땅값 비싼데 이미 그런 업체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가서 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국도 왔다가 한국은 만만해서 덤볐는데 이상해.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당하고 가고 그랬죠. 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 슈퍼마켓들이 한국을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편의점 시장은 이미 일본이 먹었죠. 여러분들 상점이 집에서부터 가까우면 물건값이 비쌀까요? 아니면 멀면 비쌀까요? 가까우면 당연히 비싸겠죠. 먼 데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부인들께서 장 보러 갔는데 편의점에 가서 장 보는 사람 봤나요? 편의점 가서 장 안 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건 비싸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 직장인들, 직장 여성들, 학생들 얘네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망하는 업종이에요. 집에서부터 멀면 값이 싸고 가까우면 비싸죠. 24시간 하면은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유통은 굉장히 상식적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누니까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요번에 그 전자랜드가 요번에 그 하이마트가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마트를 뭐 어디 대기업에서 인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자랜드를 그 누구한테 뺏기면 이게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전자랜드를 가지고 뭐 롯데가 먹냐, 뭐 신세계가 먹냐,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전자랜드 갖고 지금 막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매장이 용산에 그 금싸라기 매장이 엄청나게 큰데 가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우리나라 가전양품점이에요. 소위 말하는 가전제품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파는 데죠. 브랜드랑 상관없이. 거의 과점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마을에 길이 있어요. 여기 하이마트가 있어요. 여기 전자랜드가 있어요. 둘이 엄청나게 큰 게 둘이 딱 생겼어요. 어느 날 딱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딱 가다 보니까 하이마트 앞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우리가 제일 쌉니다.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차액의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래갖고 뭐 이를테면 냉장고 뭐 120만 원짜리를 80만 원 다 이렇게 했어요. 전자랜드가 딱 보고 나면 120만 원, 80만 원에 팔아? 너희 한번 물 먹어봐라. 그래서 120만 원짜리를 찌 긋고 우리는 70만 원. 딱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냉장고 사시겠습니까? 전자랜드. 예, 다 그 전자랜드입니까? 그죠? 예, 하이마트 가서 사죠. 그래서 처음에 전자랜드에서 싸서 샀어요. 갖고 와이프한테 한참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당신 그래갖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래? 차액의 2배를 돌려준다는데
가서 반품해. 그래서 반품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전단지 딱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2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0만 원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에 팔까요? 그러면 가격을 더 내리면 니를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안 와. 그죠? 다 신나게 팔았다 다 반품 들어와. 안 되네? 그러면 79만 원을 받으면 될까?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85만 원을 받으면 될까? 안 되죠.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80만 원에 팔아야 되죠. 80만 원에 파는데 광고는 여기서 신나게 다 했어요. 사람들 생각에 하이마트가 최고 싸구나. 그 다음에는 여기는 별수를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마트가 이래서 성공했어요. 이마트가 분당 시장을 딱 들어가는데 킴스클럽이 있고 뉴코아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을 딱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쌉니다. 차액의 2배를 되돌려 드릴게요. 딱 그러니까 연일 매스컴에서 뭐 분당 시장이 박터지게 싸운다고 맨날 신문 광고 났어요. 이거요? 100% 불공정 거래죠. 100% 불공정 거래죠. 그때 저도 아는 기자들이 있어서 야, 니들 정말 그런 거 써낼래? 돈 먹고 쓰는 거잖아요. 저거를. 말도 안 되는 짓들이잖아요. 그렇게 유통업은요, 너무너무 웃기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웃겨.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80만 원 하니까 둘이 남는 게 없잖아요. 원가 70만 원짜리 갖다가 그래서 한 50만 원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80만 원 파니까 뭐 경상비 빼고 뭐하고 뭐 전기료 내고 뭐하고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가격 올리자. 그래갖고 가격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5만 원 둘이 똑같이 올려요. 그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제일 쌉니다. 계속 둘 다 붙여. 우리가 더 쌉니다. 뭐 맨날 야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구나. 무지하게 싸네. 기분은 무지하게 좋아요. 기분은 무지하게 좋고 실은 가격은 계속 올려서 다 제값 주고 사요. 여기 결혼한 분들요. 그 여러분들의 그 부인들께서 옷을 샀는데 동네 양품점에서 샀어.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알뜰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브랜드 옷이에요. 근데 똑같은 브랜드인데 압구정동에 가서 나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가서 옷 하나 있길래 샀어.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짜증나는 거예요. 얘 지금 봉급이 얼마인데 맨날 비싼 데 가서 사. 근데 여러분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옷하고 저 진주 뭐 삼청포에서 파는 옷하고 값이 같나요? 틀리나요? 동일해요. 우리나라는 일물 일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해요. 근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가서 옷을 사면 정신없어 보이고 괜히 짜증나고요. 이러고 말은 못하고 근데 갑자기 뭐 친정에 갔다가 진주에서 샀대 그러면 너 참 알뜰하다. 그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굉장히 틀려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점포들과의 경쟁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백화점이요.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새로운 백화점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백화점보다 작게 만들까요? 크게 만들까요? 당연히 크게 만들겠죠. 시설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더 좋겠죠. 서비스는요. 더 좋죠. 혜택을 줘도 훨씬 더 좋겠죠. 언제나 후발업체는 언제나 더 크고 더 좋고 모든 서비스나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 이제 4월 초에 대구에 갔는데 대구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 출신이거든요. 점장이 이제 우리 같이 일하던 이제 동료라
이래저래 해갖고 장사장 와서 좀 직원들 좀 교육 좀 한번 좀 시켜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별합시고 갔어요. 자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반월당역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심지예요. 대구 이제 뭐 중앙로 있는데 동성로 중앙로가 제일 번화가인데 대구는 아주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다른 큰 이런 뭐 큰 기업들이 거기를 가고 공략을 하나도 못했던 데였는데 몇 년 전에 드디어 롯데가 거기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백화점 있고 동아백화점 있는데 대구백화점이 아주 난공불락 1위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가 롯데백화점이 졌죠. 당연히 더 크게 졌죠. 그냥 훨씬 더 크게. 근데 대구 사람들은 부산 기업이 와서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우리 와갖고 다 빼먹어 가냐.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롯데 가는 거예요. 롯데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가 작년에 오픈했어요. 작년에 세계 육상도 선수권대 바로 직전에 오픈했는데 당연히 거기도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역이에요. 중앙역과 반월당역. 걸어가도 뭐 불과 한 5분밖에 안 돼요. 꼭 같은 이제 중심. 근데 어떻게 졌겠습니까? 훨씬 더 잘 졌죠. 훨씬 잘 짓고 벌써 입구부터가 달라요. 그 옆에 그 동아백화점이 있는데 저 동아백화점 큰일 났다. 근데 제가 그 후배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지금 웃고 즐기는 기한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왜 그러냐면 2014년에 신세계가요. 그 동대구역 있는 데다가 들어오는데 그 롯데, 현대 두 개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들어와요. 그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신세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신학 나갈 시간은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해야 되냐면 1차는 옆에 있는 동아백화점 아주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리고 2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다 뺏기는 거예요. 고객은 언제나 더 구색이 좋은데 언제나 그런 데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후발업체는 언제나 더 크게 져요. 언제나 더 크게 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땅값 비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효율이 날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책에서는 그런 지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재는 이렇게 해라. 자재 공동구매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거 이제 임대차 계약하는 거는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달라서 그런데 그런 노하우들을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언제까지 그 비싼 데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중심 상권 거기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라.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금 싸고 조건이 좋아가지고 딴 데 들어가면 너희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 대형 건물들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어요. 거기마다 다 기본적으로 이 상업시설이 있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들이 하도 크기 때문에 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가면 재능교육에서 만든 J플러츠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이제 MD 구성을 제가 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 이제 공장, 그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상업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워낙 크니까 법에서 규정된 상업시설 면적이 지금 영프라자에 있죠. 옛날 미도파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만 한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채워요? 학습지 팔던 회사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일반 상업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크기가 옛날에 작은 백화점 하나만큼의 스페이스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다 텅텅 비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오버스토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유통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제 딜레마입니다. 근데 롯데가 막강하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신격호 회장님이 가장 좋은 상권에 가장 압도적으로 크게 그냥 져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명동 롯데가 아니라 저 지방백화점이 거기 들어가도요 장사 잘합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몫이 그냥 좋은 거예요. 최고의 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는 일본에서 워낙 그 백화점들 박터지게 싸우는 거를 이분이 일본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 때 아예 그냥 남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압도적으로 크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명동에 누가 만약에 들어가려면요. 명동 한 블록을 다 사야 돼. 그리고 롯데보다 더 크게 들어가야 돼요. 그럴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롯데 잠실 압도적으로 크게 졌잖아요. 그 이후에 주변에 생긴 것들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없어요. 가락동 농산물센터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 생길까? 근데 그것도 뭐 취소됐잖아요. 압도적으로 크게 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롯데 잠실이 압도적으로 크게 질 때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나 그게 그만큼의 많은 면적을 채울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망했어요. 그 면적을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브랜드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채울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보통 매장에서 10대평 지면 우리 50평 줄게. 그래도 매장에 남아. 그러니까 야 우리 롯데랑 영원히 같이 가자. 그래서 브랜드 하나씩 만들어. 서브 브랜드.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망했는지 몰라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유통업계에 아주 그 대책 없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어요. 제가 몸담았던 현대와 뉴코아. 이 백화점들은요, 언제 오픈한다고 하면 그날 오픈해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롯데 잠실은 5월 달에 오픈한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오픈을 못한 거예요. 6개월 오픈 못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5월 달에 오픈하려고 그러니까 5월 달은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 상품을 업체들이 다 만들었어요. 오픈 못했잖아요. 다 재고가 됐죠. 근데 계속 걔네들은 반드시 오픈해. 준비해. 그리고 판매사원들 다 뽑았어요. 판매사원을 2월, 3월 달부터 뽑아요. 최고 좋은. 그리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찍으면 이 사람들 딴 데 못 보내? 딴 데 못 보내요. 입점하려면 그 직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봉급 주는데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스탠바이에 오픈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오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상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름엔 다 오픈할 거야. 그러니까 여름 상품 다 만들었어요. 근데 오픈 못했어요. 여름 상품 그냥 재고로 다 남았어요. 특히 신규 브랜드 만든 데들은 봄, 여름, 가을 제품 못 팔았죠?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겨울 제품이잖아요. 11월 16일인가 17일 날 오픈했거든요. 근데 의류 시즌은요. 12월이면 의류 시즌 끝나요. 다 끝나거든요. 안 팔려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재고가 그대로 못 판 거예요. 오픈하면서 조금 판 거 이외에. 판매사원 봉급 줬죠. 아이템 만들었죠. 매장 면적 넓으니까 보통 매장에 2배는 만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장 면적이 넓으면 여기 있는 걸 다 경쟁자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고 경쟁자가 없는 이 아이템 갖고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매장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유통업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님이 영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부서, 영업부서 통째로 승기려면 한 번씩 바꿔요. 그래도 매출 안 떨어져요. 명동 롯데백화점은요, 그 강북의 부자들도 가지만
그 앞에서 거리인들 있잖아요. 구걸하던 사람들도 배가 출출하면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좀 담배 한 대 피고 가서 또 구걸하고. 그런데요. 이게 계층이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거긴 계층이 달라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문으로 들락달락하는 고객이 제일 적은 백화점. 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문으로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없는 백화점. 정문에는 언제 사람이 제일 많으냐? 퇴근할 때. 거기 판매사원들, 애인들이 와서 기다리라고. 그때만 사람이 많고요. 정문으로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겨울에 슈퍼마켓 갈래도 모피를 누르지 않으면 못 가는 백화점. 그러니까 거기는 딱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딱 차별화될 수가 있어요. 고객이 딱 이렇게 잡혀지니까. 옥수정 살고 금호정 사는 아줌마들이 지하철을 딱 타고 두세 정거장 딱 가면 압구정역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거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더 가면 잠원역이 있어요. 터미널역과 잠원역. 거기서 내리면 육화를 갈 수 있어요. 아울렛.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들 모든 소매업종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주변과 거기 들락달락하는 그 왕래하는 고객들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통업에서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소득 수준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고소득층이에요. 이게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품 구성도요. 가격으로 따지면 좀 비싼 거 이걸 베타존이라 그래요. 보통 가격을 볼륨존. 이거는 이코노믹존. 상품 구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득 수준과 상품의 가격대와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떤 백화점이냐면요.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백화점. 그 집에 차가 뭐 있냐 그러면 소나타 있으면 너 되게 생활이 어려운 모양이구나. 애들끼리 그런 데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데인 거죠. 이런 데다가 상품 구성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다 불필요한 매장 면적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이 처음에 질 때 왕창 크게 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롱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개성과 기호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많은 아이템을 공급하려면 절대적으로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제가 근무했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팀이었는데 지금 매장 또 늘리고 있어요. 리뉴얼하고 있어요. 벌써 리뉴얼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질 때만 해도 작은 매장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층을 옛날에는 6층까지 있었는데 지금 층도 위로 몇 개 층 더 올리고 양옆으로 벌써 몇 번씩 옮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창고들을 싸그리 없앴어요. 창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다 바깥으로 빼고 그 창고에다 상품 쟁여놓기 바쁜 거죠.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저는 이제 일본에 가면 꼭 하루를 이렇게 내가지고 매장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소매업은 자기는 소매업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매업의 가장 좋은 이유는 고객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화점이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대신 먼저 해주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할인점도 마찬가지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발견해가지고 미리 그 장을 펼쳐줘요. 그럼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소매업자들이 그걸 자극해 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면 롭스트라고 하는 매장이 있어요. 자파 매장이에요. 그래서 일본 세이부 백화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 핸즈라고 하는 또
네, 매장이 있어요. 그 워낙 이제 유명해서 뭐 한즈 패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매니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일본에 가면 JR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하철 2호선처럼 JR 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주쿠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케부쿠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신주쿠 바로 밑에 신주쿠 바로 밑에 갑자기 이름이 예? 하라주쿠 바로 밑에. 예, 시부야.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시부야에 있고, 그 다음에 하라주쿠, 이제 그 다음에 신주쿠 있고, 그 다음에 세종거당 가면 이케부쿠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둘 다 아주 그 도심 있고, 이케부쿠로는 약간 부도심이지만 하여튼, 선샤인 비루라고 뭐, 일본에 제일 큰 빌딩이 있고, 그런 데인데, 두 개 매장이 시부야에도 있고, 이케부쿠로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세이브 백화점에서 하는 거니까 둘 다 세이브 백화점 안에 있어요.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도쿄엔지는 별도 건물에 있어요. 아이템은 동일해요. 아이템은 똑같은데 네 군데가 가면 완전히 다른 매장이에요. 똑같은 도쿄엔지 매장도 시부야에 있는 매장은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6층, 7층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구경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내려간 기억이 없는데 지하까지 내려가 있어요.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구경하다 보면 내려가고 구경하다 보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면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구경하다 보면은 어느새 꼭대기층에 올라가 있어요. 구경하다 보면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매장이 이케부쿠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구성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해요. 컨셉이 굉장히 분명해요. 똑같은 아이템이 로프트 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시부야에 가서 도쿄엔지 놀다가 로프트 가서 놀아요. 그 다음에 이케부쿠로로 넘어가. 그래서 이케부쿠로 그 역사의 세이브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로프트 보고 길 건너서 조금 가면은 도쿄엔지 있어요. 거기서 놀아요. 그럼 이제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시부야를 넘어가요. 그래서 구경해요. 또 이케부쿠로로 가. 또 구경해. 그리고 시부야에 와서 밥 먹고 집에 가요. 숙소로 가요. 하루 종일.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매장이.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거기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하루 종일 앉아서 갖고 놀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아이템들이 그득하니까 그냥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갖고 놀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갖지 못한 매장을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가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제가 파라솔을 갖고 갔어요. 파라솔을 가는데 갑자기 오후 늦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파라솔이 의자채로 그냥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더니 막 그 풀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 파라솔에서 이렇게 못이 몇 개가 빠져가지고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회사 연락했더니 망했는지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파라솔 하는 거 보니까 못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그렇다 버릴 수는 없고 몇 번 굴러서 뭐 쇠가 약간 휘었지만 피니까 하는데 어떻게 파라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뭐 편한데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일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못을 딱 갖고 갔어요. 도쿄엔지에 딱 갔어요. 도쿄엔지 딱 갔더니 못 매장이 있는데요. 못 매장이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벽면에 온갖 못들이 쫙 있는데 딱 가가지고 불러서 이 못이 있냐고 딱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나서 게이지를 가지고 다 길이 재고 골수 탁탁탁탁 하더니 딱 몇 개 필요하냐. 난 2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3개 포장 딱 해갖고 간 거예요. 못. 우리나라는요, 철물점 가가지고, 콘크리트 못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담아가지고, 신문지에다 이렇게 탁 싸가지고 줘요. 얼마요? 한 2,000원 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필요한 게 못이 한 2개면 돼요. 근데 뭐 2개를 안 팔고 항상 왕창 집어서 주고 줘요. 아마 이 콘크리트 못은 그나마 녹슬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일반 못들은 그냥 이렇게 녹슬잖아요.
근데 일본 도쿄현지에 가면요, 세상에 있는 온갖 못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파는 걸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팔아요. 2개, 3개. 그래서 2개 살려고 그러다 혹시 또 하나 빠질지 몰라서 3개 그랬더니 3개를 해서 탁 집어가지고 3개 탁 갖고 왔다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아이템, 언제 가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는 그게 소매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그렇게 주려면 매장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롯데백화점이요. 제가 이거 롯데 자꾸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스 클럽이 처음 생겨서 아주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치니까 롯데에서 그래 자기네들이 강자인데 우리나라 최고 강자인데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그래서 봄 박앤 세일을 했는데 노마진 세일을 했어요. 백화점에 마진 하나도 안 갖겠다. 딱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갖고 들어온 가격에서 30%를 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일 때 다른 업체들이 이거 황당한 거예요. 롯데는 자기네들이 노마진으로 갔어. 근데 노마진 하려니까 일단은 답이 안 나오고 따라 하려니 쪽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마진 대신에 무마진, 한문으로 무마진, 또 1% 마진 그런 행사를 한때 한 적이 있어요. 한 시즌. 봄에는 롯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다 있죠. 가을부터는 싸가리 없어졌어요. 프라이스 클럽을 가려면 양평동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창동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거든요. 거기 가려면 저 도봉구 창동을 가야 돼요. 근데 싸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회사는 천호동에 있었는데 천호동에 있는 아줌마들이 창동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물건 싸니까 사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사니까 무겁잖아요. 그 택시 타고 천호동 막 아무 소용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그렇게 되고 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노마진 세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양평동에 가겠습니까? 명동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명동 가죠. 똑같은 값이면. 그래서 당연히 명동 가고 그게 외곽지역 아까 말씀드렸더니 집에다 가까우면 당연히 비싸고 멀면 싼데 가까운데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중심지에 그게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코아 백화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통시장 개방됐을 때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저는 유코아가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망해서 그랬지만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명 할인점을 만든 거예요. 킴스클럽을. 그분 발상도 되게 재밌어요. 킴스클럽 그 이름 짓게 된 이유를 딱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월마트가 회원제 할인제 이제 할인점을 하는 거가 샘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세뮤얼 월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이제 창고용 할인점을 만들면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지니까 나 샘이니까 샘스 클럽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코아 김우철 회장님이 이름을 모르실까요? 샘이 샘스 클럽 했으니까 나는 김씨니까 킴스 클럽 하자. 그래서 킴스 클럽을 줬대요. 그건 좋은데 다 외곽에 있잖아요. 외곽에 부동산이 싼 데다가 인테리어를 극히 제한하고 싸게 줘가지고 그 땅값 오르고 그다음에 거기다 싸게 팔 수 있고 그런 건데 유코아는 도심에다 걸 줘버린 거예요. 도심에다 세우고 아니 그 1층으로 평면으로 질 필요 뭐 있냐. 우리도 땅값 좀 비싼데 우리는 올린다. 그래서 건물로 만든 거예요. 그 발상이 여태까지 이런 소매업이나 유통업 하는 사람의 발상에서는 전혀 나오지 못한 발상이에요. 당연히 한계층에서 해야지.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거기다가 더 끝내주게 킴스클럽 만들었어요. 이거는
도소매업자들이 거기 와서 사가려는 거예요. 회원제로. 연회비 받고. 거기다가 그때 육화에서는 육화 마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백화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다르고 고객층도 다른 거를 한 계층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래서 유통하는 사람들은 저게 과연 성공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고민이 많았는데 종국에는 성공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월마트 가려고 판교까지 안 가도 집 앞에 육화가 있는 거예요. 분당 사람들이 판교까지 안 가도 집에 킴스클럽이 있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이 판교까지 안 가도 양평동까지 안 가고 저 번동까지 안 가도 창동까지 안 가도 터미널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런 역발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한 과감한 시도를 유통업자들의 상식처럼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깨고 상식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가격을 파괴했지만 이분들은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업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심에서 워낙 히트를 치니까 외곽까지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도 끊임없이 그런 경쟁 관계와 그런 새로운 늘 창의성과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나의 가치를 최단으로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늘 고민하다 보면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유통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디테일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그 광범위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좀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성공 사례는 또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접목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Built for Growth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업 성공 전략이라고 했지만 성장을 위한 이 조직과 기반을 어떻게 잘 다질 것인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책의 구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입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연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회전율을 극대화했을 때 이는 거의 금융업의 수준으로 자금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그 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런 시각은 다른 사람들은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통업에 뛰어들고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금융, 현금 흐름 이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은 그거를 이런 회전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통업에서는 교차 비율이라고 하는 이익률과 회전율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회전율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참신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